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고요.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요. 그들이 사는 주택들은 계속 여전히 고가 시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중간이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들은 그냥 침체가 돼 있고 KB 지수로 보면은 매매가는 확실히 조정되는 적이 아직까지는 많고요. 전세가는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약간 좀 거래량 좀 늘어났고 뭐 약간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다가 또 2월은 또 뭐 어떻게 또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시장에서 혼란스럽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 건지. 뭐 2024년도가 되긴 했는데 2023년도랑 4년도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대출도 좀 끊겨 있는 데도 많은데 1월부터 다시 실행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2월 달에 거래 안 하고 12월 달 거래할 것을 1월 달에 보통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한 건 맞는데 2월 달은 또 바로 설날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킹데이가 많지 않아서 1월 달은 좀 증가했다 보더라도 2월 달은 물리적으로 조금 뭐 유사하거나 좀 작거나 그렇게 나올 예정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거래량 갖고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제 거래된 거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보면은 작년하고 달라진 건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데 경기도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네. 경기도가 확실히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이건 증거 팩트로.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대가 서울보다 좀 낮은 지역들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세도 조금씩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전세는 먼저 움직인 것 같고 전자가 좀 움직이는 지역들 보니까 매매가도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021년도 고점 대비 100%까지 올라간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네. 또 90%대까지는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그만큼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물건들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사는 사람 전에 파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팔고 또 상급 입지로 갈 거니까 서울도 이제 이사를 가실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서울도 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이미 서울도 전세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매매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뭐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초에 약간의 어떤 대출이 다시 시작되면서 약간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 3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을 딱 봐도 아는데 일단은 작년에 막판에 한 2천 건이 내려오다가 네. 다시 이제 3천 건까지 올라왔거든요. 2월 달은 워킹데이가 적기 때문에 1월 달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월 달에는 아마 그래도 1월 달보다는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한 7천 건 올라 반도 안 왔어요 아직. 네. 7천 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뭐 이게 평균인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한 2배 이상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네. 아, 저게 언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댓글 보면은 뭐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집주인들이 뭐 억지로 버티고 있다. 조만간 뭐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다시 또 전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약간 뭐 어쨌든 정체 구간으로 가고 있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전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이들은 팔생각만 있지 살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6대4 정도로 실거래가 한 6이면은 이제 투자가 한 4 정도 붙어줘야지 정상적인 거래고 그렇게 되면 한 7천 건에서 10,000건 정도가 서울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3천 건이니까 투자 수요는 아예 다 빼버리고 실거래량에서 이제 그 정도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래량이 준 것은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투자자도 이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투자자들이 아니라 보통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미리 그냥 사두는 네. 거죠. 실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까지 또 투자자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수요가 지금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분들이 그런 거래를 할지 안 갈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갭이 좀 줄어야 되는데 네. 다행히 지금 전세가는 올라오고 있고 매매가는 오른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네. 조금 붙은 상태라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서울도 거래량이 증가할 여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이 있는데 네. 솔직히 이제 그 잠실 같은 지역들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수요도 많고. 근데 잠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1년 정도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제 그 만기가 됐을지 안지 모르겠지만 한 1년 돼서 지금 연장을 할지 안 할지 허가 구역을 잠실이 6월인가 그러고 그렇죠. 그 나머지 여의도 네. 거기 한 4월. 그러니까 애매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게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은 조금 거래량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곳들은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 되면서 아예 직접 거주를 한 2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거래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데서 약간의 뭐 좀 해지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거기가만 이제 인기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래량이 좀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단계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지역들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겠죠. 지금 서울 집값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 대비 뭐 90% 정도까지 이상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경기도까지도 그렇게 간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의 요지들하고 경기도는 좀 각자 이제 예전에는 서울부터 움직인 다음에 경기도가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서울도 움직이고 경기도도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핫한 데 중에 하나가 GTX-A 개통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동탄이 있고 뭐 용인이 있고 성남이 있고 수서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수서는 서울이니까 논의를 하고 3월달 말에 개통되는 이 화성, 동탄하고 성남하고 용인 지역들은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2억이 나왔거든요. 네. 작년에 21억이었는데 그것도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방처럼 오히려 좀 침체가 된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는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과 무관하게 서울은 아직까지 신고가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도 조금 호재가 있고 수요가 좀 증가할 지역들은 서울과 무관하게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러면 예측할 수 있죠. 결국에 지역별로도 또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고요.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대세 상승은 아니잖아요. 뭐 이게 아유, 어떤 그쵸. 대세적인 상승세로 반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아유, 어렵죠. 그건 평균적으로는 반등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네. 거래 일단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도 하향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산 금액보다 싸게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202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이제 거래 금액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최근에 3, 4년 동안에 보면 계속 하향 거래가 맞긴 하거든요. 이것은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승작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팔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 파시는 분들은 자기가 산 금액보다 높게 파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전고점을 뚫겠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상승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근데 좀 중반은 넘어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예전에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 예를 들면 뭐 15년, 16년에 사셨던 분들도 네. 뭐 올라갔다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산 가격보다는 높으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이 팔고 네. 또 좀 약간 좋은 아까 말한 양극화의 좀 상단에 있는 곳으로 가면서 좀 약간 신고가 가까운 그렇죠. 금액들을 찍고 본인들은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시세만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2021년도는 몇 건 거래가 안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전국 대부분의 가격들이. 하긴 뭐 그렇죠. 예, 지금 2020년도 가격대가. 확 떴으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에 이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양극화로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의 어떤 뭐 가장 큰 원인은 뭐 시장에 돈이 자체가 뭐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네. 유동성의 부족인지 뭐 어떤 원인이라고 좀 보십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 이제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긴 할 텐데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하는 것들이어서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것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예를 들게 되면은 강남 3구나 용산 3구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특히 뭐 가장 뭐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지금도 심지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잠실은 계속 20억대 중반에 국민평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노도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네. 도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강북구라든지 이 지역은 계속 하향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거기는 아직도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래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뭐 또 양극화라고 표현하면 양극한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좀 양극화가 좀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은 좀 상단이 올라가면 또 키 맞추기라고 해가지고 막 같이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벌어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제가 평소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것들인데 이게 중간 미세한 계약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고 거래가 낮게 되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서 보는 것들은 이게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만 보거나 빠진 거래들만 보기 때문에 하긴 중간에 거래가 그렇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지 중간에 구멍이 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좀 스킬이 될 텐데 보통 이게 비싼 쪽은 갭 투자를 잘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실수요로 들어가거든가 아니 미리 사두는 것들이지.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키 맞추기 시작이라는 게 분명히 오긴 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과거에 쌌던 것들이 언젠간 또 올라요. 왜 살 게 그것밖에 없으면 그걸로 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또 확 올라가죠. 네. 그게 또 이제 어찌보면 또 투자 시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외가 됐던 것들도 언젠간 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죠. 아파트인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좀 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예, 그렇죠. 실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투자성이 있는 지역들은 조금은 좀 그렇죠. 거래가 좀 안 되는. 그리고 또 그것도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은 이제 그쪽은 팔려고 하고 이쪽은 살려고 하고 네. 그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그 최근에 제가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뭐 외국 사례들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아무래도 좀 그 동안 좀 이렇게 뭐 눌리고 뭐 침체되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약간 전체적인 회복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조금은 더 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최근에 이제 미국 집이나 뭐 런던이나 이제 일본이나 네.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많이 좀 그런 관련된 분들도 만나고 실제 뭐 어떻게 하면 거래가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하면서 시세들 많이 파악을 해봤었는데 일단 한국하고는 좀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다음에 거긴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 위주고 그 나라는 또 아파트 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원리는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수요가 많은 입지들은 여전히 비싸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침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만 뉴스에 나오고요. 또 빠졌다고 하는 것들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도 늘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고 계속 네. 비싼 주택들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발적으로 뭐 공실이 많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좀 분리하셔야 볼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하고 상업이 명쾌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한국은 애매하게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상업에 빠졌다는 것들인지 주거가 빠졌다는 건지 분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거는 안 빠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메인 입지들은. 근데 이제 이쪽에 뭐 실리콘밸리 같은데 직장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주거들은 빠졌는데 뭐 원격 거리가 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이 출퇴근하는 일자리에 있는 대부분에 대한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주택들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쿄도 마찬가지고 도쿄 이외의 지역들이 빠진 것들이지 핵심 입지들은 오히려 월세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뭐 낮은 금리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 매수할 수 있다.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르고 있고 수요는 더 많아지고 막 지금 네. 도쿄가 또 분위기 좋잖아요. 또 소득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네.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주택들은 계속 여전히 좋은 주택들을 더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가 시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중간이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들은 그냥 좀 침체가 돼 있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집을 만약에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팔려고 할 때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그 지표랄까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지금 그래도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실거래일까요? 거래 가격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 거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매매보다는 전세 거래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되게 좀 그래도 좀 리즈너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이게 진짜 전세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게 전세가도 이게 지수를 그려갖고 그래프를 그려갖고 정확히 추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의 추이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거품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고 지금 시장에 나온 물건 대비 수요가 더 많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마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를 자극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들 소유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아파트들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 전세가하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 그리고 이것들이 매매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거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청약인데 청약 경쟁률도 보셔야겠지만 청약 저는 금액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가를 보시면 그 시장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분양이 잘 되면요. 분양가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이 금액을 얼마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싸요. 그럼 네. 당연히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구고요. 대구는 분양가가 지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네. 분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데 건설사들이 바보라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분양 못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만 하면 몇백 대 1이 나거든요.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무조건 분양가가 싸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더 올라갈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것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세도 그렇고 지금 청약 가격, 그러니까 그렇죠. 분양 가격도 이제 어찌 보면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전세가 어쨌든 지금 상승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도 지금 전세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 뭐 40주 동안 뭐 올라간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지금 전세는 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분위기인 건지.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초반까지가 빠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상승이거든요. 네. 이게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거야. 그냥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역전세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요즘 좀 많이 줄었죠. 네. 전 역전세라는 얘기를 요즘 뉴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역전세가 지금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가 역전세 빈도보다 상승 거래가 더 많으니까 묻힌 거거든요. 완전히 이슈에서 네. 뺏긴 것들인데 잘 따져보시면 지금도 역전세가 나요. 지금 한 3대 7 정도로는 30% 역전세가 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역전세가 났을 때는 거의 반반이었다가 이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역전세 이슈가 없어지면은 전세가는 전체가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아, 그래서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는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다. 하락 거래는 쓸 필요가 네. 없죠. 예, 원래 이제 집주인들은 쓰길 바라죠. 근데 네. 안 쓰죠 보통 아, 세입자들이. 그게 이제 역전세 나서 이제 안 쓰는 거다. 예. 이게 또 거꾸로 이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는 게 앞으로 전세가 좀 올라갈까봐 그냥 네. 좀 올려주고 그냥 다시 신규 계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략이 세입자들도 그러니까 뭘 잘 쓰시면은 그거 가지고도 활용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임대차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네. 뭐 기존에 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조언을 할 때는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응용하는 세입자분들한테도 그런 것들도 많이 팁을 드리긴 하죠.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전세가 상승세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KB 시황을 보게 되면은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더 많아요. 네. KB가 어찌 보면 가장 좀 그나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KB 지수로 보면은 매매가는 확실히 조정되는 적이 아직까지는 많고요. 전세가는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가지만 그래서 네.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경우가 제일 시장이 크니까 그 지역은 올라가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전세로 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세대 빌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 뭐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전세로 들어오고 싶은 수요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는 지역도 보면은 지금 이제 월세도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전세가 올라가면 보통은 좀 월세는 좀 주춤하거나 뭐 네. 반대로 뭐 월세가 올라가면 뭐 전세가 주춤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전세 월세가 다 같이 가는 것도 맞는 건지. 그렇죠.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이제 선택이 자가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으니까 셋이 경쟁을 다 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자가하고 임차예요. 임차는 월세랑 전세는 같이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그럼 보통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고 월세만 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월세 주는 게 편해서 그냥 월세를 올려주는 왜냐하면 보증금 올려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월세 올려주는 것들은 솔직히 그냥 올려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세입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런 시장이 있는 것들이고요. 전세는 전세대로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자면 이게 한 4년 전에 네. 제가 이제 월세를 살았었을 때 그때 네. 이제 36평 정도, 38평짜리 월세가 지금 25평이 그 정도 가격으로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월세가 거의 막 20-30% 이상 올라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100만 원 월세도 되게 비쌌었거든요. 네. 요즘은 그냥 150만 원 월세가 가장 기본이고 좋은 데들은 300, 500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월세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 살 생각들이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세금 부분들도 그렇고 집 찾는 것도 귀찮고 그냥 자기가 좋은 입지에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그렇게 좀 자유롭게 월세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 시장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임대인들이 만든 시장은 아니라 임차인들이 원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래서 뭐 입지가 좋은데 이사하기 싫으면은 집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이 전세는 상승폭이 한정이 되는데 월세는 그래도 조금 더 유도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사실 그리고 예전과 좀 다르게 이제는 월세 산다고 해서 뭐 상대적으로 뭐 돈이 없다 이렇게 보는 문화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요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분은 투자부 하나보다 집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보다 그런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트렌드가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세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내던 시절하고 이제 네. 300만 원, 500만 원 내는 분하고는 일단 월급에서 300,
500을 월세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 다른 거죠. 좀. 그러면은 그 큰 틀에서 올 한 해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처럼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보합 정도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총선이 4월에 있는데 총선 직후에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규제가 좀 풀릴 것 같긴 해요. 지금 눈치를 보느냐고 서로 못 풀고 있거든요. 네.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 맞을까 봐.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은 규제가 많이 풀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은 풀어줄 것 같아서 지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뭐 지방 쪽에 지금 뭐 미분양 같은 것도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쪽을 좀 더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자 따는 그런데 이게 더 안을 까놓고 보면은 이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체들을 일단 위한 거. 근데 기업체가 위하는 게 기업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방에 있는 미분양들을 풀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것들이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투자잖아요, 일종의. 네.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물건 만든 게 안 팔리면 또 예. 추가적인 물건을 그렇죠. 생산을 못 하니까. 계속 이게 새 아파트는 끊이지 않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 끊기거든요. 지방은 특히 그래요. 이게 한번 10년 만에 왕창 분양했다가 또 한 몇 년 분양 안 하다가 나중에 또 10년 있다 또 왕창 분양하고 늘 이런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다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건 계속 지방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반복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 그러면 지금 총선 이후에는 약간 지방 쪽을 좀 살리는 정책들이 좀 나올 수 그렇죠. 있다. 지금 저는 이제 건설사랑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되게 안 좋아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톡 건들면 쓰러질 때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연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거를 아마 저희들보다는 정부나 은행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만들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또 그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뭐 힘들다고 해도 뭐 이번에 뭐 터질 건 터지고 뭐 다시 뭐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네네. 이게 뭐 건설사를 뭐 이렇게 살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뭐 나중에 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뭐 전반적으로 경제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아파트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새 아파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새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은 더 도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뭐 지방 균형 발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구축만 있는 지역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한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또 시기 질투할 수 있는데 그 현지 주민들은 이걸 좀 활성화되는 정책들을 또 필요로 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대구 주민들 대부분이 규제 풀어달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 풀게 되면 특혜냐라고 할 텐데 그 지역 분들한테는 또 그게 또 간절할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지방자치 시대이기도 하고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봐도 지방은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풀었을 때 그 풀었다고 뭐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을 푼다 그럼 욕을 먹을 수 있는데 네. 지방은 규제를 푼다고 뭐라고 했던 경우는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또 지방의 규제를 풀 때 보면 그쪽 시장이 또 되게 막 지금 안 좋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더 반기고 좋아하고 뭐 구국의 결단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지방 쪽을 풀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0 대책 때도 뭐 약간은 뭐 풀어주긴 했는데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110 대책은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취득세가 안 풀렸고요. 분양권에 대한 것들에도 혜택도 하나도 없고 뭐 그냥 그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뭐 그 세컨드 하우스로 사면 그게 수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풀어줬다는 기미만 보인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에 뭔가 공급이 해소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풀어주는 것들은 과거에 풀어줬던 정부들이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풀어준 데가 김대중 대통령 때였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한번 풀어줬으니까 그때 한번 정책들과 비교해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규제 시대예요. 아직까지 그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풀렸다고 봐도 돼요. 이게 좀 완화가 된 거지 규제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100%.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를 때리던 걸 10대 때리던 걸 지금 7대 때리고 뭐 그렇죠, 이런 거지 그렇죠. 아직 매는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뭐 대수 차이가 아니라 네. 세게 때린 걸 슬슬 때리고 이렇게 아, 때리고는 있는 거죠. 엄청 세게 때리는 건지 슬슬 살 때리고 약을 발라주는 거는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그 지방의 뭐 미분양을 살린다는 게 네. 그 미분양만 살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동네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네. 뭐 특정한 것만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과거처럼 뭐 어떤 구축, 신축, 뭐 분양 뭐 상관없이 뭐 대규모로 이런 부양책 같은 것들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올해 나와야 되고요. 올해 안 하면은 의미가
의미가 별로 없죠. 지금 음. 건설사들이 지금 아까 연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산소 호흡기를 띄냐 지금 붙이냐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신축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신축을 사게 되면은 구축에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구축이 빈 자리가 되면 또 다세대 빌라에서 채우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채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축만 풀어준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지자체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뭐 취득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또 이게 또 건설이 또 공급이 또 될 거잖아요. 분양이 되면 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단순히 뭐 집값이 아니라 이제 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무언가 나오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건설업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것들을 꼼꼼히 잘 모르시겠지만 최소한 저는 30% 40%까지는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서. 우리는 뭐 2차 전지나 알고 있고 반도체만 알고 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실내 내부에서는 네. 국내에서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게 좀 하청 업체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파급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하게 되면은 가구도 사야 되죠. 전자 제품도 사야 되죠. 인터넷도 설치해야 돼. 예, 그리고 또 뭐 이사 업체들 네. 또 배송 좀 아무튼 그 지역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요. 뭐 중개업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편의점 들어가죠. 그러면서 또 막 그 또 배달 업체들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상권도 생기고 학교도 또 생기기도 해요. 큰 이런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지방 좀 활성화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어요.